자, 4차시 삼국의 성장과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학습 내용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탐구하고,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이유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학습하고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활동 1번은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경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한강유역에 이렇게 삼국의 유적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미래인 한국사 교과서 19쪽의 주제열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강유역의 장점 3가지와 한강유역을 차지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교과서의 이 부분이거든요.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주제 열기. 한강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뭐가? 여기 1번, 2번, 3번 유적이요. 1번 유적은 고구려 아차산 보루인데 여기 보면 오색이라고 되어 있죠? 고구려 아차산 보루 5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 유적은 백제의 몽촌 토성이에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서울의 북한산에 세워진 신라진흥원 순수비입니다. 이거는 6세기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제일 먼저 한강유역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는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의 순으로 이제 삼국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한강유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까? 한강유역에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이거는 여기 보면 농사가 잘 되어서 인구가 많았고요. 교통에 유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학습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유역의 장점 3가지. 자, 아까 농사가 잘 되었다고 했죠? 그 다음 교통에 유리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요충지가 뭐냐고 물어보던데, 요충지라고 했을 때 요는 허리 요자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신체에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은 이렇게 3가지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이 서로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었다는 거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가 되겠습니다. 백고신. 이렇게 한강유역을 서로 차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탐구활동 2번으로 넘어갈게요. 탐구활동 2번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백제에서 지금 화살표가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백제가 화살표를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마한을 병합했다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를 위로 하면 여기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한 걸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2020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한국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를 보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건국된 백제는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발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 갓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고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켰을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 전성기를 누렸을 때 왕이 누구냐면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그래서 이 근초고왕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왕조 계보도를 이렇게 봤을 때 근초고왕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근초고왕에서 이렇게 가면 앞에 5대 초고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왕에 지금 근자만 붙어가지고 왕명이 정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구수왕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자는 가깝다 또는 본받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초고왕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업적,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켰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중국의 동진과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외와 교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백제와 외의 활발한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는데 그게 칠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칠지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어떤 그 나뭇가지 모양을 가진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7개. 그래서 칠지도를 보고 이제 백제와 외의 활발한 교류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칠지도는 백제 왕이 일본에 이제 하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때때로 일본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게 백제한테 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일본은 왜라고 해가지고 아직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게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 3번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만주라고 해요. 만주. 특히 여기 툭 튀어나온 요 반도 있죠? 요 반도는 여기 있는 야호어 강의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반도랑 만주 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이 여기 보이는 광개토 대왕이 되고요.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인데 이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세웠어요. 지금 비석의 규모가 지금 보면 사람 크기가 요 정도로 지금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큰 비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비석에는 광개토 대왕이 북으로 요동, 남으로 백제, 신라와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구려가 400년에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질문 4번에 있는데 외와 가야의 연합군이 신라에 침입을 해요. 이때 신라의 왕이 내무랑이었는데 이 내무랑이 고구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광개토 대왕 릉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4번의 답은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호우명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호우명 그릇의 밑바닥에 의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고구려에 지금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런 그릇이 신라의 영토인 경주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고구려와 신라가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와 가의 연합군이 신라에 침입했을 때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호우명 그릇.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석이 하나 더 있죠. 충주 고구려비인데요. 이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이제 영토를 위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구려의 남진 정책 또는 고구려의 남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기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한성은 백제의 영토였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는 이렇게 쫓겨서 내려가서 여기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특히 이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비석을 세웠는데요. 그 비석이 바로 여기 보이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세웠던 비석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요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 변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실어놨어요. 2020년 3월 고2 한국사와 고1 한국사에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는 주변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고 5세기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변화를 정리하면 졸본에서 2대 유리왕 때는 국내성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평양성으로 내려와서 남진 정책을 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백제도 수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백제는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부여인 사비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위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웅진 지역에 있었을 때 대표적인 왕이 웅진 시기에 있었을 때 대표적인 왕이 무령왕이에요. 이 무령왕은 중국의 양나라랑 교류를 했는데요. 자, 이 양나라랑 교류를 했던 걸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중국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라고 구조화를 시키면 이렇게 중국이 반으로 쭉 나눠져 가지고 남쪽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5세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조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이 남조에 있는 양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에 무덤 양식을 가지고 중국 남조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무령왕릉은 무덤을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단단해서 어떤 건축 재료로 화강암을 쓰는데 벽돌은 잘 안 써요. 벽돌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중국에서 써요. 중국은 황토지대이기 때문에 이 황토를 잘 다져가지고 고온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무령왕릉은 22담로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방에 22담로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두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왕은 이제 수도를 사비로 옮기는데요. 이때 성왕은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하냐면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가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고 백제가 한강의 하류를 차지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나중에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강유역을 전부 다 신라한테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왕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매복되어 있던 신라군에게 잡혀가지고 전사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왕이 수도도 사비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남쪽에 부여라는 뜻의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기도 했었어요. 왜 이런 남부여라는 명칭을 갖게 됐는지는 예전에 그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부여의 후예이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부여라는 뜻의 남부여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를 하거든요. 아까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뒀었잖아요.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합니다. 그리고 익산, 미륵사 등 대규모의 사찰을 건립하는데요. 이거는 성왕 때는 아니고요. 사비 시기에 성왕 이후에 있었던 무왕이라고 있었어요. 무왕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서동요 아세요? 그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무왕이 이제 말을 그 신라의 아이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라라고 해서 서동요를 부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동요를 들었던 이제 신라의 이때 진평왕이었죠. 이 진평왕이 자기 딸이 이제 진짜 바람이 난 줄 알고 자기 딸을 내쳐요. 그래가지고 선화공주하고 이제 무왕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제하고 신라는 앙숙이에요. 아까 신라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인데 이렇게 신라의 공주와 백제의 왕이 결혼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익산 미륵사가 최근에 미륵사의 이 석탑이 복원이 됐는데 그 석탑 안에서 백제 무왕의 이제 왕비가 이 탑을 건립하는데 뭐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신라의 선화공주는 아니었어요. 사택시라고 하는 사택이라는 성을 가진 왕비였는데 그래서 그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익상미륵사가 사비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선생님이 여기 성왕이라고 적어놔서 성왕이 익상미륵사를 건립했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익상미륵사는 무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질문 5번과 질문 6번으로 가겠습니다. 고구려의 영토가 한강 이남으로 확장되었음을 알려주는 비석은 이거 아까 위에서 했어요. 그쵸? 여기 충주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가 고구려의 영토가 한강 이남으로 확장되었음을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그 다음 아까 고구려가 남하정책 또는 남진정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백제와 신라가 어떤 대응책을 했어야 됐을까요? 지도상에서 보면 지금 고구려가 이렇게 남진에서 내려오고 있고 백제와 신라와 가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둘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고구려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신라의 나랑
그 다음에 백제의 제를 이제 백제의 제를 따가지고 이거를 나제동맹이라고 합니다. 나제동맹. 그래서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제동맹 체결.